예, 실전 A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약간 마스크가 좀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8회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실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 A형인데, 그 A형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B형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제, 뭐 A형, B형 자체의 의미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사들도 이렇게 제가 답안져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A형 같은 경우에 제가 가급적 진도별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9월, 10월, 11월 거쳐가지고 그 종합반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있었어요. 이제 쟁점 정리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기초 GS하고 실전 GS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거의 90, 11월 달을 통틀어가지고 전체를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강의였었고, 지금부터는 거의 지금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 GS잖아요. 그죠? GS인데, 가끔 이 GS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 그룹 스터디의 약자를 빼고는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실전에 맞게 이제 본인들이 문제에 뭐 그룹 스터디 형식으로 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GS에 대한 논의를 많이 이제 들었는데, 여튼, 실전에 맞는 어떤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이고, A형하고 B형을 구분하는 건 1회에서는 좀 신이치가하고 법원을 얘기합니다. 신이치가하고 법원을 얘기하는 거고, 2회에는 당사자 편을 얘기해요. 당사자 편. 그 다음에 3회는 소송물하고, 그 다음에 소의 이익. 예, 요거하고 소개시까지. 소개시의 효과. 여기까지가 통상 이렇게 이 세 가지 우리가 통상 적법 요건이라고 그러죠. 그죠?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적법 요건은 적식 요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적식 요건이 인정이 돼야 적법이니까 여기까지가 보통 한 3회까지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시험 범위를 하고, 그 다음에 4회가 변론인과 변론 절차입니다. 변론 절차하고, 그러니까 변론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5회가 주로 증거법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증거법. 그리고 6회가 소송의 종류입니다. 소송의 종류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소송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편취 판결 문제가 여기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편취 판결 문제가 여기서 있을 수 있고, 여기일 때 뭐 재심까지 한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6회까지 이제 하시면 되고요. 7회가 상소와 객관적 병합 여기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상소하고 그러니까 객관적 병합은 거의 다 상소를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공부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물론 여기에서 항고하고 재심 문제가 있는데, 재심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절대 안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그냥 뭐 언급 정도만 하시면 되고, 항고도 한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고. 어쨌거나 요 상소하고 객관적 병합 여기서 7회차이고, 8회차가 복수의 당사자죠. 그죠? 복수의 당사자를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8회 동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에 따라서 할 건데, 거의 다 지켜질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신이치가고 법원 논의를 이렇게 하는 거고, 내일은 당사자 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진도별로 나갔던 기득반 의견 수업에다가 문제가 좀 변형됐는데, 약간 두세 문제, 보통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문제가 변형이 될 겁니다. 근데 요 변형시키거나 혹은 바꾸는 이유는 이게 실전이기 때문에 일단 당황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실전에서 의미 있는 게, 아는 문제가 나오면 큰 문제는 없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혹은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충분히 어려운 문제거나 이미 풀어봤어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대여섯 문제 정도는 평이하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두세 문제는 좀 당황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배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번 동안은 적법 요건에 관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요 4회, 5회는 이제 본안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주로. 본안에 관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송이 종료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 민사소법 전반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흐름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알아둘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8번 동안 우리가 실전 문제 맞게 할 것이고요. 오늘 여기 첫 번째 게 보시면 제가 여기 거의 자주 안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제가 답안지 이렇게 쓰시라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4개를 다 할 것도 없이 그냥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드려드린 거고, 주로 우리가 이제 수업 나갈 건 이제 해설지,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해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쓸 것이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설 강의는 요 해설지를 중심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고지, 우리 시험지 형태로 하게 되면 이게 각주를 못 달아요. 각주를 달면 또 이건 시험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시험지에다 각주 달고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각주를 빼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시험 공부할 때는. 그래서 각주를 좀 최대한 좀 충실히 좀 달아주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할 판례라든 내용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시만 주는 거고요. 이렇게 쓰라 예시만 주는 거고, 앞으로는 수업은 이렇게 이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그 신의칙과 법원인데, 신의칙 문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알아둘 거는 이 신의칙이라는 것 자체는 이 공정, 그 다음에 신속,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뭐냐면 민사소송의 이상의 민사소송의 이상. 민사소송이라는 건 신속하고 공정하고 적법 절차에 소송 경제에 맞게, 신의칙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칙 자체의 의미는 없어요. 이거 백지조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신의칙에 그러면 위반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한번 꼭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칙 자체는 민사소송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민사소송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속하고 공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은 그러면 부적법하냐, 혹은 그러면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할 거냐, 각하 판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곳에도 신의칙에 위반되면 어떻게 판결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이건 신의칙의 의미를 어디로 들어갈 거냐 해가지고, 이 신의칙에 위반되면 이건 뭐가 없냐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신의칙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신의칙에 위반되면 위반된 소는 뭐가 없다? 권리 보이익이 없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권리 보이익이 없으면 이게 이제 소의 이익이잖아요. 그죠? 소의 이익, 권리 보이익. 그러니까 소의 이익인데 요거의 의미는 뭘로 들어가냐? 이건 소송 요건으로 가요. 소송 요건. 이걸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보이익이 없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건 소송 요건의 부재. 그러니까 권리 보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적극적 소송 요건이잖아요. 그죠? 적극적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권리 보이익이 없으면 그건 부적법 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 신의칙의 의미가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의칙에 위반되어 있는 건 권리 보이익이 없거나 부적법하다라고 논의하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적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부재수 합의 같은 경우와 연결되거나, 혹은 이거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소송상 합의, 요것과 연결되거나, 혹은 제소금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제소금지에 위반되면, 소송상 합의 위반되면, 제소금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논란이 좀 적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소금지 276조, 그러니까 갑자기 제소금지, 그러니까 소치하 이후에 제소금지는 금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금지가 되면 이 금지가 된다라고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했으니까 굳이 신의칙 위반까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이제 이걸 이해할 때는 권리 보이익을 따로 또 요건을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소송상 합의나 부재소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왜 부적법하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왜 부적법이에요? 신의칙에 위반되면 뭐가 없으니까? 권리보이익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이 권리보이익에 관한 논의는 어디까지도 논의는 집행까지도 집행.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집행을 거꾸로 가면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행할 수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에 또 연장선상에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소송.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구 이의의 소가 돼버려요. 청구.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소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소송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해요? 권리보익이 있어야 돼요. 권리보익이 있어야 되고, 결국 요 집행 단계에서 이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청구 이의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권리보익이 돼버립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권리보익이라는 건 올해도 시험에 나왔지만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거듭 항상 말씀드려요. 권리보익의 정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특히 신의칙과 연관되어 있어 한번 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알겠지만 문제,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죠. 쟁점이라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각각 제기된 문제를 풀어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답안의 형식인데, 여기서 첫 번째 소가 무효냐 유효냐죠. 그죠? 소송의 유효, 판결의 유효 무효. 무효 여부죠. 요게 왜 문제가 돼? 무효면 더 이상 유효여야 집행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무효이면 집행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소송 능력이 없는 자거나 이걸 이용한 그런 소송 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적법, 부적법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부적법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면, 그건 당연무가 뭐가 있어요? 이른바 제망적해. 요 네 가지를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그걸 간과한, 소송 능력을 간과한 혹은 소송 요건을 간과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적법하지만, 위법하지만 취소가 가능할 뿐이에요. 그죠? 취소가 가능할 뿐이고, 취소는 확정 전에는 상소와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재심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소송 중에는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해야 되는데 지금 재심 논의는 하지 않고, 그럼 피고가 할 수 있는 건 청구 이의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청구 이의소에서 일단 적법하니까, 그러니까 부적법하지만 유효인 판결이고, 유효인 판결이니까 집행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걸 청구 이의소를 제기한다는 건 결국 이 집행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의도도 보면 알겠지만, 언니가 자기 동생 이름으로 등기되자마자 자기 채무를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바로 뭘 해버렸어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 받았잖아요. 그죠? 문제 전체의 취향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 받은 걸 가지고 또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집행하려고 했으니까, 이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요게 이제 의미가 있고, 가끔 청구의 이의소 같은 거 우리가 알아둬야 되니까,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청구 이의 소송이라든지 우리 이제 민사소송에서 있고요. 특히 이런 거는 나중에 변종 후 사유할 때 218조하고 민사집행법 44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집행 44조에서 변종 후 새로운 사유 할 때, 변종 후 새로운 사유로서 청구의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할 때, 요때 예를 드는 게 바로 신의칙이에요. 신의칙. 그러니까 신의칙이라는 건 뭐예요? 권리보익이 없는 거니까, 요 집행 자체가, 이 소송 자체가, 그러니까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소송 자체, 그러니까 이 판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자체가 뭐가 없는 거예요? 신의칙에 위반된 집행이 권리보익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삼을 수 있다? 이른바 청구의 이의소를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판결이죠. 그죠? 근데 기존에 있는 신의칙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조금 전에 좀 소송상합이나 이런 거, 재수금지 이런 정도에서만 했지만, 이 판결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신의칙에 보면 신의칙의 그 권리보익 사유가 소송에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냐면 집행법에서도 신의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원래 이 모티브가 되는, 원래 이 판례가 그거에 근원이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문제 소재 2번 무효 여부가 중요합니다. 무효 여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라는 게 결론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목차를 어떻게 잡아주니까 제가 요거는 굳이 제 목차를 여러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따져줘야 될 거는 이게 무효냐를 따져줘야 돼요. 유효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효력이 생기고 그러면 이걸 저지할 수 있는 그 청구 이의소로 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변종 후 사유로서 새로운 사유로서 이게 신의칙으로 인정될 거냐? 이게 이제 논의가 되는 거 우리 판례가 이거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 결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쟁점을 삼으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이 문제 제기하고 결론은 이제 하나로 하셔야 되는데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내가 썼던 거를 정확하게 이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송 능력을 간과한 판결이라도 위법하지만 부적법하지만 유효이며 따라서 집행 청구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해놓고 판례는 청구 이의의 사유로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그런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의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을 읽어보면 앞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전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 결론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결론을 읽었을 때 내가 무엇을 썼는지를 모른다면 혹은 그걸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이게 채점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점자들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거 생각하는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보고서 얘 뭘 썼는지 알 수 있어야지. 결론에다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마라.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계속 여러분이 잡아가시고요. 이렇게 대목차 안에는 최소한 중목차를 2개 정도는 반드시 잡아주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어떤 건 잡아주고 어떤 건 안 잡아주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답안지 일관성 내지 혹은 서술의 기본 태도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위에서 우리 역삼동 주위에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거는 문제의 소재이고 문제의 소재 안에도 막 소목차, 대목차를 써놔요. 여기다. 그리고 어떤 건 그냥 여기다가 대목차 안에다가 써고 어떤 건 또 여기다 중간에 이렇게 써놓아요. 이런 식으로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별게 없지만 이게 이제 학자적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되게 이제 교수적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본 틀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답안지가 되게 우스워요. 여러분들 별게 아닐지 몰라도 이게 되게 우습게 보이니까 이 기본 형식, 기본 틀 같은 거는 꼭 잡고 들어가시면서 답안지를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습관을 들이셔야지 이게 습관이 안 들여지면 나중에 이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분들 의의나 막 요건에 막 엄청나게 의미 있게 부여를 하는데 그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쓰라는 게 아니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들, 그걸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단순히 뭘 하고 암기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의칙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있죠. 그죠?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관할 문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법원 들어가면 이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신의칙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공정한 재판해가지고 법조문 2조부터 40조까지 있고 41조부터 뭐가 있냐면 제척 회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재판권하고 관할권이 먼저 나오고 나서 제척 회피인데 먼저 요거는 그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잖아요. 그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인데 요거에서 여러분들 알아둘 거 제가 아까 해서 소송 요건이라는 거하고 이 소송 요건은 판결로 나와요. 이게 소각과 판결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소각과 판결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 항소로 가요. 항소. 근데 이 공정한 재판이라든지 적법 절차를 위한 제도 있잖아요. 제도. 이런 것들은 이건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소송 요건이 아닌 것들은 소각과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각과 판결이 아닌 것들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적법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거 항고제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것 중에 의미가 있는 것 중에 이제 요 공정한 재판이고 관할도 문제가 돼요. 관할. 요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관할 같은 경우에도 소송 요건이에요. 재판권도 소송 요건이고 관할도 소송 요건인데 미리 얘기하지만 재판권은 소각화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관할은 소각화 판결이 안 나와요. 이거는 이송만 문제야. 이송. 그러니까 법원의 이송 문제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지금? 적법 절차로 가게 되고 이것도 어디로 가냐? 항고 문제로 항고 문제.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 전반에 걸쳐 가지고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대개 소각화 판결을 가지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법원에서는 관할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전부 다 뭐에 관계된 거냐면 적법 절차로 관계되어 있고 특히 그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관할에서 이송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소각화 안 하고 이송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법원의 변경, 소변경 중에 하나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관할은 이송하고 필히 연결되는 것이고 그 전에 항고 제도라든지 항고 의미하고 연결돼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고가 곳곳에 나오는 것이고 항고는 이제 통상의 항고가 있고 즉시 항고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1심 법원에서 항고하는 게 있고 항소법원에서 항고하는 게 있는데 1심 법원에서 항소하는 거는 그냥 항고가 되는 거고 2심 법원에서 항소하는 거 우리가 이걸 뭐라고 재항고 이거 돼요. 재항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고는 항소하고 틀려요. 항소는 원심을 전제로 해서 2번 이상 대법원까지 가지만 항고는 한 번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헌법에 소송은 반드시 2번의 재판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항고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재항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심 법원이냐 항소심 법원에 따라서 그냥 항고냐 재항고냐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항고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얘기하고 제가 그럼 왜 여기서 이런 얘기 하느냐? 이게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거의 못 푼다는 게 문제가 돼요. 이게 몇 번 들어본 사람들은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생전 처음 보면 뭐야 이거 항고가 뭐지 이래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불의의 타가 되고 근데 제가 올해도 또 얘기합니다. 이 항고가 다른 데는 다 나왔는데 우리 변리사에서만 안 나왔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이거 신기한 일이고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언제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끔 또 제가 동영상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데는 다 나왔는데 우리는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할 때 한 번씩 그냥 한 번 안 하면 2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항고제도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 항고제도는 본안에 관해서는 거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대개 이제 소송 요건하고 적법 절차 요건에서 구분점에 어디에 있는 어느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요 제적 기피 회피에 관한 요 논의가 필요한데 요게 왜 점수가 배점이 높으냐? 이거 왜 20점으로 했느냐? 뭐 당연히 이 항고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쟁점의 정리하고 일단 기피 사유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기피 사유에 대한 인부가 논의가 돼요. 이게 기피 사유가 인정이 안 되면 뒤에 거 논의할 것도 거의 없어요. 기피 사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한 논의, 그에 대한 항고 여부가 이거 재항고까지 가는 거니까 재항고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요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목차를 어떻게 잡아줬냐면 그래서 기피 사유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그다음 기본적인 항고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래서 재항고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로 논의를 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요. 결론. 그래서 제가 15점짜리하고 20점짜리는 목차가 4 해서 5까지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 있고 그 이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차를 어떤 분 7, 8 이렇게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목차가 나가 있는 거는 우리 법학에서는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빼놓고는 4, 5 이상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심지어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도 목차가 대목차가 거의 4나 5에서 끝나요. 심지어 논문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답안은 막 어떤 경우 8, 9까지 나와요. 뭐 박사 논문도 아니고 대부분의 대개의 그 여러분들 문제들은 주어진 사안, 주어진 사례 혹은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7, 6, 7, 8까지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그게 내가 아는 대로 쓰면 다 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채점자 입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이제 대학 교수들이 되게 거의 100% 채점자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시각에서는 이런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차가 5 이상 넘어가지? 거기에 일관성도 없고 그냥 지 하고 싶은 얘기만 쭉 쓰고 내가 보려는 얘기는 없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빨리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최대한 뭐라 그럴까요? 간편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논리적 전개를 할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목차는 없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런 목차는 없다 그러면은 이런 있는데 요 학원주에서는 그런 목차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잡아가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데군데 여기에도 이제 있겠지만 내일도 나오겠지만 군데군데 이른바 채점 기준표라는 걸 제가 일부러 보여줍니다. 채점 기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채점 기준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변호사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대학교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온 채점 기준표를 제가 훔쳐다가 하는 거고 뭐 이미 제가 인용 표시를 했기 때문에 뭐 문제 삼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저 만약 그걸 문제 삼는 교수가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시비를 붙을 거예요. 그 사람 논문 모두 찾아내가지고 다 표절 문제를 제가 삼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그거 당하신 분도 한 2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칼 맞을까봐 제가 항상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요 목차 잡는 걸 하시고요. 여기 깊이 사유에 대한 판례 있죠, 그죠? 요 깊이 사유.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그죠? 뭐 최신 판례라면 보통 한 2, 3년. 2, 3년,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한 2, 3년까지 나온 판례들은 거의 다 최신 판례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끔 안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가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보통 한 2, 3년 내에 나왔던 그러나 자주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민사소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던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일단 시험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 사안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부장판사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회적으로 노출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도가 노출됐으면 편파적 혹은 공정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관하고 당사자하고 인척관계가 당사자하고 법관하고 무슨 친족관계가 아니고 뭐 이렇지만, 그러니까 제척 사유하고 기피 사유의 가장 큰 차이점이 기척 사유, 법정 사유로서 법관하고 당사자 사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결국 기피 사유로 들어갈 거고, 그 기피 사유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요건, 뭐 전형적인 목차 잡아주시고. 근데 여러분 의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제적이 아닌 기피 신청 사유로서 인정할 거냐 해서 주관적, 객관적 할 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하면서 이건 누가 봐도 판례를 물어보는 거니까, 아니면 판례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기피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고, 만약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다음 논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좀 하다 보면 눈치가 생겨요. 이거 항고까지 논의해 줘야 되는데 기피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항고를 어떻게 논의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그걸 문제를 풀으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 절차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변론 중에 기피 사유가 있으면 이 기피, 제척 기피의 가장 중요한 건 정지 효과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면 잘 알잖아요. 정지하지 않고 가면 하자가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맨날 외우는 거. 이건 옛날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론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기피 신청해버리면 더 이상 항고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항고에 대한 절차를 하고 즉시 항고의 사유가 인정돼 이렇게 하는데, 재항고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항고법원에서 그냥 대법원에 하면 즉시 항고해도 돼요. 이게 즉시 항고를 그러니까 즉시 항고라는 거하고 재항고냐 항고냐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고와 즉시 항고냐 1심에서 하느냐 2심에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그 즉시 항고냐 통상의 항고냐는 기간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재항고에서 하는데 이미 변론 절차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항고를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실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항고 이익이 관한 뭐 예를 들어 재항고 각하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논의를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재항고 각하 결정 여부, 그리고 결론. 그럼 결론에는 또 한 번 세 가지가 기피 사유가 인정이 되나, 이렇게 해놓고 인정이 되나, 변론 절차에 대한 변론 종결 후 기피 신청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항고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왜냐하면 이거 급한각이라죠. 급한각. 긴급을 요하는 경우, 판결이 나온 경우, 그 다음에 간이각한 경우에는 이미 그러니까 변종이 됐으면 판결만 남은 거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항고 이유가 없다. 항고 이익이 없다. 그래서 뭐 제항고를 각하한다거나 뭐 제항고를 기각한다거나. 그러니까 결론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논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목 잘 잡으셔가지고 쓸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항고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답안이 논의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 번만 딱 정리하시면 되고 나중에 항고 들어가면 제도의 고안이라고 해요. 제도의 고안. 이거 꼭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 잘 잡아가지고 내용을 쓰시면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끝났잖아요. 그죠? 법원이 끝나면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재판권 문제, 재판권 문제. 또 재판권 들어가면 재판권에 대한 인적 범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적 범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국제재판관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 2조 이하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22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학설과 판례를 모두 다 담았어요. 심지어 중복재수 문제라든지 재판관의 합의까지 전부 다 담아가지고 제가 볼 때 이건 나오기 힘들어요. 나온다 그러면 국제재법을 써줘야 돼. 법조문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원래 그 문제 많이 냈어요. 되게 문제 많이 냈고 아주 의미 있게 제가 문제를 많이 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접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사법에서 기존에 해왔던 학설과 판례를 전부 다 담아뒀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 내면 되게 좋은 문제죠. 그죠? 편하게 쓰기 좋은 문제가 되어버려서 결국 인적 재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재판권이 끝나면 재판권은 재판 관할권이라고도 합니다. 재판 관할권까지 하면 재판권이에요. 그러나 관할은 틀려요. 관할은 이제 이건 전부 다 이제 민사소송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 민사소송에서 논의가 되는 이 관할 중에 일단 두 가지 전속 관할이냐 임의 관할이냐를 구분해야 되고요. 관할 볼 때 두 번째 토지 관할이냐 사물 관할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물 관할도 2022년도 올해 2억에서 5억으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고액 단독 사건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고액 단독 사건 해가지고 2억에서 5억 사건은 1심은 단독이지만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게 새로 이것도 역시 사물 관할의 규칙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내려면 법조문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사물 관할도 내가 볼 땐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은 보셔야 되고 내가 안 냈습니다. 그럼 토지 관할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봐야 될 게 법정 관할하고 그 다음에 거동 관할이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고 거동 관할은 다시 또 합의 관할하고 변론 관할. 그러니까 관할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항상 시험 그 사례를 볼 때 전속 관할이냐 임의 관할이냐 문제 보고 그다음에 토지 관할이냐 사물 관할을 보고 법정 관할이냐 거동 관할 이 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 문제를 풀러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재판권에 관한 문제를 한번 푸셔야 되는데 이거는 개정되거나 한 게 없고 이건 학설과 판례로만 존재해요. 이건 물적 범위는 이미 국제사법에서 실정법으로 완벽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논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지금? 재판권에 관한 학설 판례밖에 없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른바 절대적 면제주의하고 상대적 면제주의.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섭외소송. 이른바 그러니까 국제재판권에서의 그 외국인에 대한 재판권에 대한 인적 범위를 어디까지 면제시켜 줄 것이냐. 요 논의가 인정되는 거고. 그러면 이 문제가 왜 그러면 그러니까 2번의 1번 문제가 그거죠. 그죠? 이번에 1번 문제가 왜 이 논의가 되냐면 2번의 1번 문제는 문제의 소재에서 요 2번하고 3번은 면제 여부예요. 면제 여부. 그래서 면제 여부에서 문제점 뭐 맨날 쓰는 거 있잖아요. 문제점 또 뭐가 있어요? 견해의 대립 학설과 판례 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문제점 학설 판례 그 다음에 소결 사안의 경우 그 다음에 결론. 근데 요거 아주 이 판례가 아주 재밌어요. 면제 절대적 상대적 면제 우리 판례가 상대적 면제주의란 말이에요. 그죠? 상대적 면제주의고
요 상대적 면제주의에서 사경제 주체로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사경제 주체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 사안이 사경제 주체냐? 요 논의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사안이, 이 사례가 왜 의미가 있냐? 판례는 상대적 면제주의라고 하면서 우리 판례가 이 소결해서 이거를 면제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면제주의를 취하면서도 이거는 면제가 되는 걸 봐요. 감히 미군 부대를 상대로 추심 명령을 제기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판례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학자들 거의 100, 한 50%? 민사논법 교수 중에 이 판례를 비판하지 아니한 교수가 없어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선봉했어요. 개 같은 판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미주의자는 아니에요. 반미주의자 아닌데, 이것만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근데 제가 낸 게 아니라, 여기 제가 가끔 얘기하는 서강대에 계시는 김장수 교수님이 아주 이 판례를 그냥 거의 혐오스러워. 이런 얘기하면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여러분은 이게 처음 보는 판례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되게 유명한 판례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면제 여부가 이제 해가지고 쓰는데, 여기 2번이 되게 중요해요. 판례 내용도 똑같습니다. 왜 추심명령에 관한 이 논의가, 이게 면제 혹은 재판권 혹은 인적 범위에 관한 문제인지, 인적 범위에 관한 문제인지를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세 번째, 지금 제가 답안지 작성한 거에 세 번째 해당하는 것들은 거의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심명령에 관한 문제가 왜 면제 여부에 관한 논의가 되는지, 이런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지금 미군 부대. 그러면 채무자가 미군 부대에 갖는 임금채권에 대한 추심을 하는 거니까 결국 원고는 한국 사람이고 피고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군을 상대로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미 행정협정에 보니까 만약에 미군을 상대로, 거기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고용인까지 포함해가지고 미군을 상대로 한 어떤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단순히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뭐라고?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라. 그 얘기는 재판권을, 여기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아니 법원에 재판하면서 보고하는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재판권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의 청구권을 여기서 추심명령함으로써 이미 뭐가 돼버린 거예요? 채권자 대의 소송하고 똑같은 구조가 됐잖아요. 얘가 이 채권자가 여기 동부지방법원에다가 요거를 내가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니까 결국 채권자가 미군 부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소배소송이 된 거라요. 소배소송. 그러니까 추심명령을 통한 이른바 추심소송은 채권자 대의소송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 병을 상대로 소송한 것은 결국 재판권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걸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요걸 빼먹으셔요. 대부분이. 요거는 잘 쓰시는데 여기에서 이게 왜 이게 되는 건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한테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김상수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것만 쓰냐고, 이게 왜 이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왜 쓰냐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래서 저기 추심명령이 왜 재판권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결국 요 논리적인 거는 추심명령이 곧 뭐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채권자 대의소송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럼 채권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자 대의소송, 채권자는 우리 일반 소송이잖아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재판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놓고 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목차를 두 번째로 가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고, 이럴 때 여러분 결론에다가 판례를 갖다 써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뭔 상관이에요? 뭐 면제되는 게 타당하다.
내가 타당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 난 도대체 이 판례를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 미국이 지켜주고 우주도 미국이 지켜주고 막 이러냐? 뭐 이런 얘기. 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2번에 대해서 적지 않게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소송비용 제도라고, 소송비용이라고 하는 게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주문을 보시면 1번이 뭐예요? 원고의 청구, 원고 기각 여부. 인용 여부, 청구의 인용 기각을 써줘야 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뭐예요? 가집행 여부 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반드시 써줘요. 소송비용. 아, 주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송비용인데,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특히 117조, 118조, 124조와 연관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이라도 봤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소송의 중요한 게 뭐냐면 117조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거기 문제에서 봐야겠지만 주소와 영업소가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혹은 다른 서배송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그럼 미국 가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송비용 담보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낸 게 아니라 판례 자체가 있어요. 판례 자체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정리만 해두시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든 나올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소송비용이 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 이런 판례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나 욕하지 말라는 거야. 너 이런 문제 왜 내? 이러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뒤통수를 빡 맞아봐야 한 번씩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비용 담보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섭외소송인 경우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예요. 피고는 문제가 없죠. 피고는 지금 주소지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단 말이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고가 외국인이거나 또 뭐예요? 주장 자체로 명백하게 청구가 이유 없을 때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 담보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118조로 가면 이게 변론, 그럼에도 그 신청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에 임했을 땐 또 상실해.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법원이 소각과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214조, 124조,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판례의 기본적인, 그래서 문제의 소재, 소송비용 담보제도를 알고 있느냐? 소송비용 담보제도가 의미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현금으로 하거나 혹은 변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송비용 담보 청구권이 살아있느냐? 이거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 결론. 이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봤다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봤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출제 의도가 뭐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갔을 때 뭐예요? 모르면 뭐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법전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럼 법전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 법전만 보면 나와요. 법전만 대충 어떻게 얽히 거기서 다 써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판례 쓰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번도 안 보면 몰라요. 그죠? 한 번도 안 보면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이걸 기초지에서 낼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한 번은 봐야 되고. 그래서 실전지에서 A형에다가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 섭외소송에서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국제재판 관할 문제라든지 국제재판 관할 합의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국제사법에서 이미 거의 완벽하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소송비용 담보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섭외 사건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도에 관한 최근 판례, 이것도 최근 판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몇 년도 판례죠? 2018년도면 뭐 최근 판례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방법이 이제 관할 들어갑니다. 이제 관할, 전속 관할이냐, 임의 관할이냐고, 그다음 법정 관할이냐, 거동 관할이냐인데, 거동 관할 중에 이제 합의 관할하고, 그 다음에, 변론 관할인데, 지금 전속 관할이냐, 임의 관할에서 임의 관할일 경우에만 거동 관할이 인정되잖아요. 29조하고 30조에서, 그죠? 이게 항상 관할 볼 때는
무조건 이거부터 봐야 돼. 전속관할이냐, 임의관할이냐. 아, 임의관할이면 합의관할 성립하네.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4번 문제 이거예요. 4-4번 문제가 선택적 중복관할이지만 특허소송은 전속관할이 아니에요. 24조 2항은 전속관할이잖아요. 그럼 합의관할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동관할 중에 합의관할인데 이것이 뭘로 형성이 됐을 경우에 약관으로 뭐 관할을 합의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거기서 문제의 소재, 제가 일부러 변호사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 답안 작성한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채점 기준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건 그 변호사 모의고사 같은 걸 볼 필요가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즘 이런 문제들을 민사소법 교수들이 보고 있구나,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채점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게 기본적이고, 그거에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좀 게으른 사람들이 쓰는 답안지고, 내일 나올 때는 약간 좀 부지런한 사람이 답안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목차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약관, 그럼 문제의 소재 2번 보시면 지금 영업소하고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관할을 합의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정변경사 부산으로 지금 영업점이 바뀌었는데, 그럼 대구가 전속 관할이냐 아니냐? 이걸 일단 약관으로 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약관으로 가능해, 불가능해요? 약관도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올해도 그런 거 여러분 봤어요. 올해도 기출문제 보면 제가 그런 얘기 가끔 얘기하잖아요.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 민법적 요소도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른바 불법행위에서의 공작물, 내가 가끔 그런 얘기인데, 공작물, 그 다음에 동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올해도 그 가만히 보면 민법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민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뭐가 나왔죠? 소멸시효 중단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런 요소 중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입니다. 이거는 민법에 들어가기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민법보다는 오히려 어디에 가까워요? 가만히 보면 민사소송법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약관하면 민법에서 막 약관 규제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구속력, 그래서 뭐 일반 뭐 추상적 통제 방법, 구체적 통제 방법 해가지고 맨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가 가능하냐? 이 논의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전속 관할이냐 아니냐에 따져주는 거예요. 전속 관할이냐 아니냐. 이게 인정이 된다면 뭐예요? 법정 관할 중에 이른바 부가적 합의서라고, 그 다음에 전속적 합의서, 이거 맨날 쓰는 거잖아, 이거. 맨날 쓰는 거고. 그랬을 때 이속 문제. 그런데 이건 채점 기준표 그대로 제가 쓰는 거고, 3번의 1번하고 3번의 2번 문제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3번의 1번 문제는 관할 위반에 이송 신청한 거예요. 관할 위반에 이송 신청은 몇 조가 적용돼? 34조 1항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송 신청은 있다 없다 여러분 맨날 좋아하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길게 쓰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만 나오면 막 엄청 주구장창 길게 써. 이송 신청권 여부 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잘 봐요? 뭐라고 써놨노? 채점 기준표에다가 4번 보세요. 102페이지 4번, 12페이지 4번. 관할 위반에 대해 이송 신청 가부.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을 이송한다. 판례는 관할 위반의 당사자 이송권 없다고 한다. 이거 끝이야 이게. 근데 뭐 여러분들은 막 거기다가 막 관할 위반 이송 신청 나오면 왜 그래?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마다 막 그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 제기, 막 학설, 판례 막 이따만큼.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교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약관에 의한 합의를 인정할 거냐? 그랬을 때 이걸 전속적 관할 합의로 볼 거냐? 이래야 관할 위반의 항변 논의가 생기는 거지. 이걸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안 봐도 뻔하지만 여러분 답안 보면 이것만 한 페이지 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번 봅시다. 내가 여러분한테 채점 기준표 하면서 내가 이 얘기하려고 내가 뺐겠어요? 그대로 갖다가 내가 해서 누가 봐도 채점 기준표 그대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결론. 이렇게 나요. 목차가 뻔하죠? 약관에 의한 합의를 인정할 거냐? 전속적 관할함이냐? 이송 신청을 인정할 거냐? 결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도 5번 이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15점, 20점짜리는 5번 이상 넘어가 안 와요. 그 이상의 답안은 거의 없어요.
제가 제 고집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웃겨요. 여기 돌아다니는 답안들 보면 7, 8까지 가고 뭐 이상한 답안들. 내가 아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라고 그냥 좋게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너 답안 처음 써보지 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찾아주세요. 그죠? 그 시각이 어디 있냐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굳이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전형적인 목차잖아요.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나와,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건 더 재밌어요. 3-2번 문제는 더 재밌어요. 3-2번은 전속관할 합의를 인정했잖아요. 그죠? 전속관할 합의를 두고서 쓰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것도 원래 잘 문제 만들지만, 그냥 아예 문제에다 전속관할인데, 그럼 전속관할 합의를 했어. 근데 3-1번 문제는 무슨 이송 시청이야? 관할 위반 이송 신청하는 거고, 3-2번은 무슨 편의 이송 신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의 이송 신청이면 일단 이게 전속 관할이냐 임의 관할이냐. 전속 관할은 관할 위반 문제이기 때문에 35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만 가능한 거예요? 편의 이송은 임의 관할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거지. 어떻게? 그런데 전속 관할과 전속 관할 합의는 같아요, 달라요? 전속 관할과 전속 관할 합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있잖아. 합의 관할을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임의 관할 29조에서 임의 관할을 내서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속 관할도 필히 뭐일 수밖에 없어. 임의 관할일 수밖에 없지. 임의 관할을 전속 관할 합의했다고 이게 전속 관할이 되나? 그냥 여전히 임의 관할인 거지. 그러니까 편의 이송 논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데 35조 단서가 뭐예요? 전속 관할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전속 관할 합의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의 논의가 종래 있어 왔어요. 거기 2010년도 판례 거기 있잖아요. 2010년도 판례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주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 거기 들어요. 판결 이유 중에 공익적 원래 전속 관할 합의도 임의 관할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당사자들이 전속 관할 합의했는데 그걸 만약에 임의 관할 전속 관할 그러면 임의 관할을 무조건 인정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이송시켜버리면 그럼 관할 합의를 뭐들어 인정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두 가지 나눠. 공익적 이유하고 사익적 이유로 나눠가지고 사익적 이유로는 언제든지 안 돼. 왜냐하면 쥐들이 합의해놓고 쥐들이 깬다는 거 안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익적 이유예요. 공익적 이유. 공익적 이유인 경우에는 편의 이송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서가 적용되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공익적 이유는 현저한 지연이죠. 현저한 지연. 그 다음에 고도의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이죠. 소송 비용. 그죠? 이 소송 비용은 사익적인 거고 소송 지연은 공익적 이유야. 살짝 여러분들 좀 착각해 보라고 현저한 비용이 들어간다 해서 현저한 비용. 현저한 지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비용이니까 이건 사익적인 거니까 전속관할 위반이 돼야 안 돼요. 35조 단서가 적용돼서 전속관할 위반이 그러니까 1번 문제의 소재 2번 이게 편의이송이 인정될 거냐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편의이송이 인정되냐 부정되냐 해서 공익적 이유로는 아니 그러니까 공익적 이유로는 안 되는 거고 사익적 이유로 되는 거니까 만약에 공익적 이유라고 한다면 인정될 거냐 안 될 거냐 써주면 돼요. 이거는 견해의 대립이고 판례에 대한 태도를 써주는 거니까 문제는 없어요. 무슨지 알겠죠, 그죠? 만약에 전속 관할 위반으로 돼버리면 이건 더 이상 35조 문제가 아니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38조가 되는 거예요. 38조. 그 무슨 얘기냐? 요 38조로 가면 관할 위반의 이송도 뭐가 생겨? 구속력이 생겨요. 하물며 편의이송 같은 경우도 당연히 구속력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송의 구속력이 그러니까 편의이송이 가능한 가부. 그러니까 이송의 구속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송의 구속력. 그러니까 공익적 이유가 아니라 사익적 이유니까 편의이송하면 안 된다니까? 관할 위반이 생겼어요. 그럼 더 이상 35조 문제가 아니라 몇 조로 가는 거예요? 38조로 가버린다. 그럼 38조로 가면 또 여러분 좋아하잖아. 뭐?
관할 위반의 이송 신청에 대한 구속력이 있느냐 해가지고 또 뭐 주구장창 쓰잖아요. 그만큼 써야 될 이유는 있는지 모르지만 쓰면 좋아 이런 것들은. 아까도 내가 여기 뭐라 그랬지? 뭐 1번, 2번, 3번 당사자 신청권 인정되냐를 많이 쓴다라고 내가 뭐라고 지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교수의 시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를 보라는 거예요. 많이 써도 상관없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걸 많이 쓰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과연 그럴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게 논의 실익이냐. 이미 이거는 더 이상 논의 실익이 없어요. 34조 1항에 의한 관할 위반에 대한 당사자 이송 신청권은 너무 뻔해. 왜냐면 학자들 중에 이걸 주장한 사람이 없으니까. 오로지 어디서만 주장하는지 알아요? 욕삼동에서만 주장해요. 욕삼동에서만 주장하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아무도 이거 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 4번 결론. 그러니까 편의이송, 원래 편의이송 여부가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송의 구속력. 두 가지가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1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약간의, 그리고 요즘 이러한 그 분위기가 있어요. 변리사니까 특허 소송을 꼭 내야 되겠다. 이게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특허법에서 나와요. 특허법에 보면 이게 특허법의 실제법적인 문제인지 소송법적인 문제인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 민사소법 학자 중에 민법하고 같이 하시는 분이 있고 상법하고 같이 하시는 분이 있고 특허법하고 같이 하시는 분인데 한 4, 5년째 이 특허법 블루오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은근히 자기가 한다고 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특허법 하시는 분이 민사법 들어오면 언제든 특허 소송에 관한 논의가 한번 나올 수 있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판례도 나왔잖아요. 4번에 1번이 판례. 유명한 판례입니다. 유명한 판례. 여러분 특허에 관한 특허든 상표든 마찬가지 상표. 침해에 대해서 금지 청구 문제가 있어요. 금지 청구 문제가 있고 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있어요. 그 특허 침해에 대한 심판 청구 있잖아요. 심판 청구. 특허에 대한 심판 문제. 침해에 관한 특허에 대한 심판 문제가 있고 특허에 대한 침해가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이렇게 결국 특허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특허권 인정 여부에 대한 심판. 이거에 대한 심판 전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2심법원이 특허법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침해 소송이 전형적 24조 2항이에요. 이게 24조 2항 알겠죠? 근데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건 민사소송인데 1심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관할권은 근데 통상 민사소송 가버려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특허 침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또 어디로 가요? 특허법원을 가버려요. 이게 판례의 태도란 말이에요. 원래 특허법원을 만든 취지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문제는 특허법에서도 할 수 있고 특허 상표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민사소송에 다뤄야 되겠지. 4-1번 문제에서 보면 일단 문제의 소재 해놓고 뭐예요? 청주지방법원 갔다가 대전지방법원 갔고 고등법원 갔다가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갔는데 제1심법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 요거를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대법원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일단 특허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구분점을 어느 정도 써줘야 돼요. 그래서 특허 침해 소송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이 관할권 문제가 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1심 법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허 침해 청구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심판 청구 아니죠. 이거는 특허 침해 청구에 대해서는 24조 2항의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청주지방법원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없으나 그러나 이게 어디로 갈 때는 2심 법원으로 갈 때는 특허 침해에 관한 우리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왜 논의가 필요하냐라고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어서 관할권 문제, 관할 조사 문제를 이거는 답안지를 3번하고 4를 목차를 같이 붙여도 상관없어요. 관할 조사가 직권조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취지를 보면 알겠지만 당사자가 주장한 바가 없잖아요. 근데 법원이 보니까 이게 직권 판단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할권을 법원이 당사자가 그러니까 전속관할 문제는 신청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건 뭐가 된다는 건 직권조사이더라도 원래 직권조사 사항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사 관할 위반 신청권이 인정 안 된다는 건 당사자 신청권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속관할 위반 문제가 생기는 건 상고법원이든 법원의 직권 판단 조사에 관한 문제인 거고, 그러면 이게 관할 위반이 생겼다. 그러니까 직권 조사 문제와 그 다음에 관할 위반이 왜 생겼는지 써주고, 그러면 이송을 어떻게 할 거냐? 이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어디로 이송시켜야 돼? 대법원에서 특허법원의 전속관으로서 거기로 이송시켜라. 이렇게 이제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게 명백하지가 않았는데 요 근래 나온 두세 개의 판례들 중에 요걸 명백히 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라. 특히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1심 법원으로 안 보내고 왜 특허법원으로 보내지? 이렇게 논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이 민사소송이야. 그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가 침해소송이잖아요. 이 판례의 취지가 그거예요. 특허권이든 상표권이든 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결국 특허권 침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특허법원을 만든 그 취지가 거기에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현재 우리 판례가 통일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송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놓고 결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특허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니까 변리사 시험이니까 이런 거 한번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2번 문제는 웃기죠. 분명히 특허 침해 소송이니까 이거는 무슨 문제? 24조 2항이 24조 2항. 24조 2항은 그 고등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소재지하고 소재지 법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서울지방법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원고든 피고든 소재지 법원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보통 한 세 개 정도가 이 세 개가 이걸 뭐라 선택적 중복 관할, 선택적 중복 관할이라고 통상 소송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선택적 중복 관할이라고 소송법상 표현하고 있는데, 선택적 중복 관할이 하더라도 이건 무슨 관할이야? 이건 전속 관할인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관할 볼 때는 머릿속에다 전속 관할이냐 임의 관할이냐 일단 이것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속 관할인 경우 당사자에 관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거동 관할,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선택적 중복 관할이지만 전속 관할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전속 관할이니까 뭐가 인정될 수 없어? 합의 관할도 인정될 수 없고 변론 관할도 인정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 그럼 문제의 소재, 전속 관할 여부, 그 다음에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합의 관할하고 변론 관할. 변론 관할의 의미도 여기서 문제의 취지를 보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 생긴 게 써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결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나올 문제들은 거의 뻔해요. 뭐 여기서 뭐 벗어나겠어? 기본적으로 여기 다 있겠지. 조금 더 들어가면 이송에 대한 논의가 원래 법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항고 문제까지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마 여러분들 법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수들이 문제를 낼 때 이 법원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송 문제 가지고 어렵게 낼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 그 로스쿨 애들 상대로 강의를 해보면 그냥 관할 이런 건 잘하는데 이송만 들어가면 뭔 얘기인지 몰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이송 문제라든지 이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 문제는 거의 이렇게 가끔 그런 왁구가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딱 정리하세요. 법원 문제는 뭐가 나오든지. 특히 여러분들은 이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특허소송에 관한 거는 나왔는데 불이해타다 그러는 건 그게 불이해타요. 변리사가 특허소송 나왔는데 모른다? 관할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 놓고는 생전 처음 봤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게 그건데. 그래서 꼭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본 기초가 중요한데 이 법원에서의 기본 기초는 다른 거 없어요. 특허소송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당연히 나와야 돼. 내가 출제자라면 다 무조건 내. 무조건 내고, 요게 그런 기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게 특허법에 보면 민사소송법 요소가 있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요소가 민사소송법으로 들어가면 또 반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가지고 24조가 연관되어 있는 거 이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논의될 게 이제 관련자 판정 문제가 언제든지 논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토지 관할과 연관되어 있는 관련자 판정 문제. 그러니까 변론 관할도 한번 논의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오늘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신의칙 문제, 그 다음에 국제재판관, 국제재판권 문제, 그 다음에 특허소송 문제만 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보도록 하고, 시간 있을 때 관련 재판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합의 관할 문제 좀 더 깊이.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변호사들이나 변리사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합의 관할, 당사자들이 합의 관할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요 논의가 계속 문제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꼭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당사자 편은 내일 2회에는 당사자 편이에요. 당사자 편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그리고 범위도 넓어요. 아마 내일 보면 오늘이 당황했다면 내일은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 남아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